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제가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금리 인상, 테이퍼링 때문에 우리의 주식, 부동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올린다 간만 보다가 드디어 8월 26일에 열린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금리를 올리면 해당 나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즉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6일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즉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척 하더니 오히려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3,600억 순매도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0.58% 아래로 끄집어내렸습니다. 금리 인상 한 번 했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주식과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2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마지막 금리 인하는 작년 5월 달에 있었죠. 15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금리를 올리죠. 그런데 요즘 신흥국들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곤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그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또 신흥국들의 고질병이 있죠. 달러 부채가 많습니다. 미국으로 달러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기 나라 화폐의 가치를 높이곤 합니다. 브라질의 예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파란색은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인데요. 브라질의 물가 상승률이 먼저 급격하게 위로 올라가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브라질 중앙은행은 뒤늦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제어되지 않으면 또다시 금리를 올릴 수가 있겠죠. 한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도 코로나 이후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앙은행은 8월 26일 드디어 0.25%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한다, 금리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상대적인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들은 일반적인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드린 것이고, 이번에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린 배경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런 말을 했네요. 경기 회복세의 지속과 물가 상승의 압력, 즉 지금 수출이 개선되고 있고 물가 상승은 방금 보여드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를 올렸다. 또한 금융 불균형 누적, 즉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즉 아직도 금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상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물 경기를 따질 때에는 시중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를 통해서 판단하곤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경제가 좋다는 것이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2017년도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자, 즉 경제가 좋아지자 이러한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한번 올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는 또다시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죠. 그런데 마냥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해당 나라의 기초 체력이 부족하면, 즉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국채금리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구축 효과라고 하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조달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봤듯이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꺾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주열 총재께서는 한국의 기초 체력을 봤을 때에는 이번에 금리 인상이 기조적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지금 한국의 기초 체력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올해 3월 달에 100을 회복했다가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주열 총재는 한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준금리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올릴까요? 이주열 총재는 인터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올렸지만 실질 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다. 당연히 우리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즉 목표 타겟치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한국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GDP 대비 미국의 정부 부채를 보면은 최근 상황은 1940년대 세계 제2차 대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부채는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기준금리를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려봤자 2번, 많으면 3번,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을 볼까요? 한국의 수출 금액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즉 원화 가치 상승을 불러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국 입장에서는 브라질, 멕시코처럼 미리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자금 유출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내적인 요인, 물가 상승만을 고려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앞으로 많아봤자 기준금리를 2-3번 올린다는 생각하에 우리의 주식과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2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원화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즉, 기업들의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한국 증시에서는 외국인 매도 원화 약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국은 대표적인 수출 국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영향을 탑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2-3번 오른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주식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글로벌 성장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 복합 PMI는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에 경기 회복 기세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셨듯이 경기 화랑을 나타내는 50 이상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PMI 지수가 언제쯤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지, 즉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쯤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피크 아웃을 친 상태이니 PMI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증시는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요즘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저씨가 공동 부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너네들 명품 사지 말고 사교육하지 말고 테크 기업들 너무 컸어, 이제 그만 까불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자발적 기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중국 상해지수, 홍콩 항생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란색 홍콩의 항생지수와 녹색 한국의 원달러 환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생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달러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원화의 약세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테크 기업이 상장된 항생지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원화 약세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도 잘 보시면은 항생지수가 먼저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즉 원화의 약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원화 강세 흐름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이미 반영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중국 증시가 언제 진정이 되는지, 글로벌 성장이 언제 회복되는지 이게 더 중요할 거라 보겠습니다. 중국 규제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중국 규제에 대해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 증시 역시 당분간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중국 규제에 적응을 하고 글로벌 성장을 어느 정도 확인해야 한국 증시 역시 반등에 나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우리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 금리나 국고채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는 금리 인상하기 전 7월 달에 이미 올리기 시작했고요. 8월 달에는 한 차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기 이전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7월 말에 이미 4%, 4%가 넘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앞으로 두세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담대 금리는 5%, 5% 초중반까지 생각을 하시고 대출을 받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가격이 계속 오르듯이 지금의 주택 가격의 상승세 역시 쉽게 꺾이진 않을 거라 봅니다. 앞서 이주열 총재께서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주택 가격이 꺾인다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중 통화량인 M2 통화량의 증가를 꺾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파란색 M2 통화량과 검은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비교해봤습니다. 과거에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에도 M2 통화량이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친 2008년, 2020년 경제 위기 때마다 오히려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물가, 주택 가격, 이러한 상승세가 꺾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요.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은 과하게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파란색 M2 통화량과 검은색 한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검은색 주택 가격 지수가 과하게 올랐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과거에도 주택 가격이 과하게 오르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오르고 살짝 조정받고 올랐다 조정받다 올랐다 조정받다 이런 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상승세가 주춤거리는 구간이 있어도 꺾이는 구간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기억이 납니다. 단군 이래 역대급 버블 장세가 펼쳐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 한 번쯤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주택 가격으로 돌아가서 과거에도 주택 가격이 올랐다가 꺾이는 흐름이 잠깐씩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당장 꺾이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하게 오른 것도 맞기 때문에 혹시나 무주택자 분들은 주택 가격이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면 내 집 마련은 하는 게 나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글로벌 성장이 귀한 시대가 올 거라 봅니다. 즉 한국에서 일자리가 있는 곳이 더욱더 귀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말이 약간 꼬였습니다. 한국의 대표 산업이 뭐가 있죠? 바로 반도체가 있죠. 정부에서는 최근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이곳이 일자리가 모이는 곳, 인구가 모이는 곳,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는 곳, 이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을 추천드리긴 뭐하지만 실거주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자리가 탄탄한 지역 주변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